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을 읽고 씹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란이 이제서야 제기됐는지 그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무엇이고 한 전 위원장이 읽고 씹었다? 이거 사실일까요? 한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연기. 중앙일보 오면 기사인데요. 어떤 연기일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야, 최상병 특검법 강행, 반쪽 개원식 우려되자 연기도. 21대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 만. 용산의 입장은 헌정사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다라는 강경한 비판 여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명.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영방송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라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 야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땐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퇴. 한국일보가 오늘 이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퇴. 당내 연판장 돌고 후원자도 압박. 바이든은 하차 거부. 미국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이 상당합니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드론.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경찰 한 명도 없는 섬. 드론 파출소장이 지킨다. 치안 효과가 커서 전국 곳곳에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저수지 둘레길에 이 드론 파출소장이 순찰을 도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기자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이 문자를 읽고 씹었대더라. 한 언론사가 그리고 한 언론인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은 그거 사실이다 라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무엇이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걸 씹었다는 건지 아닌다는 건지 씹든 아니든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등등 왜 이제서야 이런 내용이 폭로됐는지 다양한 이야기 오늘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부인이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대국민 사과할 것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대국민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지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 아닌가라는 여권 내의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제기를 한 CBS의 한 언론인의 이야기부터 그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뭐 형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분이니까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그 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분인 관계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씹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체에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한 용어로 이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저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씹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씹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한동훈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상.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문자 씹었다고 해당 행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문자 내용이 뭐라는 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자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시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며 김규환 CBS 논설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옆에 있던 김웅 전 의원은 그럼 해당 행위다. 뭐 대충 내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자, 김용우 전 의원님. 네.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만 알 수 있는 문자인데 그걸 갑자기 이 전대 국면에 CBS의 한 논설위원이 공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그 전당대회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그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그 효과가 있겠죠. 이거 봐라. 이거 영부인 문자도 읽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아마 강화시키는 그 효과를 노렸든지 의도가 있는 공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20여일 이상 남아있는 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변수가 등장할 것이다. 네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텔레그램에 의해서 역사를 계속 바꾸게 생겼어요. 과거에도 그 권성동 의원 그 체리 따봉 대통령이 보낸 체리 따봉 그것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직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텔레그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또 텔레그램인데 제가 조금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취재했다고 하는 기자가 사실은 이것을 재구성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그 화면 자체를 캡처한 것이 아니라 그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질에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예. 밝혔어요. 근데 저는 꼭 그래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인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고 또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것만 그 가지고 그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은 문자를 씹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것은 좀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대국민 사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사과의 주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이후에 오히려 2월달에 대통령의 그 대국민 신년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담이었죠. KBS와 그때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내가 그냥 박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과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 문자가 사실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뭐 취재한 결과라고 하니까. 예.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하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엄청난 또 정치력이 발휘돼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도가 있는 일종의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김용우 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쉽게 영부인 여사가 어떤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한 문자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예. 아하. 자, 해당 행위다.
문자 읽고 씹었다고 이런 내용인데 해당 행위라는 주장의 근거는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명품백 수수 그때 여사 주장대로 사과했더라면 선거 이길 수 있지 않았냐. 그거 왜 문자를 읽고 씹어서 사과를 못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지게 했느냐. 라는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때 사과를 하신 게 맞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만약에 김규환 실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도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에게 어쨌든지 간에 답을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영부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더군다나 검찰 오랫동안 잘 알던 검찰 선배 출신 선배 그 형수님한테 그런데 현 영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선배님으로 모셨고 지금 대통령 되시고 영부인 되셨는데 네. 사과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영부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아니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예. 당의 비대위원장이 무슨 처분을 내립니까? 저기 처분이란 단어 있거든요. 처분이란 단어가 법적으로 굉장히 조금 무거운 단어인데 무슨 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당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12월 26일에 그 비대위원장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랬던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처분을 갖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듣는 그 본인한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예컨대 예. 김진 앵커한테 여기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 사무원 형수님이 네. 문자 딱 해가지고 야 그 김진 앵커 내가 사과할까 말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사과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어야 될 분은 누구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쉽다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영부인과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과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답을 갖다가 보내드리는 게 할 수 네. 있는 최대한의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답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 정도로 매도할 만한 사안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사과를 하면 될 일이다. 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흥미롭게 들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가 정말 두 사람 간의 내밀한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저런 문자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여부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의혹과 주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는 왜 소위 읽고서 씹었다는 걸까요? 일단 저 문자가 사실이란 전제하에 네네. 왜 이 시점에 공교롭게 공개가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문자 뭐 내용은 다를지라도 문자가 처음이었을까? 처음이 아니겠죠. 여러 차례 뭐 과거에 카톡도 뭐 여러 차례 뭐 몇천 번이었나요? 몇백 번이었나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김규환 실장 얘기대로라면 이게 결정차라서 이 사건 때문에 읽고 싶은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 뭐 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게 뭐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자건 카톡이건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불쾌하죠. 뭐지? 이런 생각 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 우리가 뭐 V1, V2, 권력서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이 뒤늦게 아시고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둬 막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이제 어제 김규환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본인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뭐 답을 받아야만 사과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왜 지금은 사과 안 하시나요? 그리고 수사도 받으셔야죠. 적극적으로 뭔가 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대선 때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뭐 의논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지지율 더 낮아졌는데 왜 사과도 직접 본인이 안 하시고 수사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정권의 부담을 덜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왜 안 보이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순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거를 공개한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wait and see 했잖아요. 이제 액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모종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한동훈이 그래서 배신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과연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문자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모르게 영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문자를 남편이 대통령도 모르게 보낸다?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보냈을까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뭐 김유정 의원이나 뭐 김영우 전 의원이나 베테랑 의원 출신께서는 전당대회 국면에 이걸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른바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 같다라는 의견, 개인적 견해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자를 읽고 씹으면 배신자, 해당 행위라는 이 로직이 잘 연결이 돼서 한동훈 후보에게 치명타를 줄까요? 아니면 정반대 어떤 역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친윤에 적은 친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 때릴 때마다 오히려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희 채널이랑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 돕고 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 사실이고 의도된 거라면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네. 이 구도를 바꾸겠다는 용산 주변 또 친윤 그룹들이 관여돼 있거나 뭐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이미 한 선거 초반에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대세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또 아니면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은 그런 구도로 지금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를 보고 있지는 않다. 진짜 당이 이기고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를 누가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될 수 있냐. 여기에서 힘이 한동훈 후보에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은 이미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는 이 구도를 바꿀 다른 어떤 적절한 공격 수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저는 뭐 당내에서는 그게 이제 친윤 뭐 기획된 거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류의 공격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여당이 가가지고 예. 과연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겠지만 이 전당대회가 마쳐지고 나서 선출된 당대표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당대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연계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뭐 누가 앞으로 이 여당으로서의 이 잘 이끌어갈 당대표가 되겠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못했냐, 누가 문제가 있냐, 대통령의 관계가 어땠냐, 대통령 영부인과 이런 메시지 있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한들 국민이 과연 이 여당에 기대를 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방을 갖고 단기간에 어떤 이 반사이득을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전반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멀어지게 하는 공방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는 당정 관계를 잘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어긋나 버리게 되면 이것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히 따져야 될 문제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 의혹
그러니까 읽고 무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한동훈의 입장입니다. 자, CBS 라디오에서 발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저거 사실 아니다라고 취재 기자들에게 입장문,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 사실에 부합한다. 이게 뒤늦게 알려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정확한 진단과 책임 위에서 보수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는 저거 사실에 부합한다. 한동훈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공방 양상.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문자를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이른바 친윤 그룹 언저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저 문자를 읽고 무시했던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읽고 씹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문자 보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에 취임을 했고 29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됐고 1월 8일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월 17일 마리 앙뚜아네트, 문제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까지 나온 것을 용산에서는 야, 이거는 한동훈의 생각이다 라고 충분히 인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전에 봤었던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용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용산과의 관계를 선을 끊는 거 아니냐라고 이른바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일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읽고 씹었다라는 날 이후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 문제의 그 회동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후보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이제 용산과 한동훈 후보가 세이 굿바이 하게 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그러니까 비단 문자를 읽고 씹어서 이런 게 아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후보가 임명한 비대위원 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과 뭐 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나와서 여사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읽고서 소위 씹은 거다라는 일정 정도의 어떤 배경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당시에 이제 4.10 총선 대비해서 이제 비례대표 인선도 굉장히 구상을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혹시 용산에서 누구 좀 또 부탁한다 이런 얘기가 또 오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상력입니다만은 비례대표 명단을 예. 두고 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 문자 텔레그램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 이전에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의 사실관계를 장해찬 전 최고가 컨펌을 할 만한 위치에 있나요?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내용을 장해찬 전 최고가 확실하게 명백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역시 한동훈 그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도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인이 밝히기 위해서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거 봐라. 이제 친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정 관계는 이렇게 불안하다. 한동훈 후보가 용산하고 이렇게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니 당대표가 된들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윤 정권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더 깊은 수렁과 예. 늪으로 빠져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이거보다 아마 더 험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난다. 23일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그 캠프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또 그 해야 될 얘기는 소신 있게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치죠. 예. 예, 이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많은 그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런 텔레그램 또 이 텔레그램에 대한 재구성 이걸 가지고 또 한동훈에 대한 어떤 몰아붙이기 이런 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윤 정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지난번 총선 복귀해 보면 이 명품백 사건은 굉장히 좀 작년 여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있어서 저는 일격을 가한 거는 오히려 그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호주 임명 대사가 그 시점 3월 4월에서는 더 컸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했고 영부인이 무슨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지고 그 총선에서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서 더 좋았겠다. 뭐 지금 해당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문자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측이 입장을 냈군요. 자, 기자들과 지금 백브리핑인데 한동훈 후보 입장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의 사적 이 정무적인 논의는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재구성했다는 문자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문자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문자가 영부인으로부터 온 건 맞고 뉘앙스가 답장을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공개한 저 내용, 문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분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란이 드는지 의아하다라는 것은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좀 기획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 같아요. 들어보시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성했다고 하더니 내용이 좀 다르다. 내용이 어느 부분이 좀 달라진 게 제가 쓰거나 보낸 문제가 아닌데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두 분이 없다면 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은 영상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가 워낙 빠르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오디오 수음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문자가 오긴 왔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리고 답장 보냈다는 얘기도 안 하는 거 봐서 씹긴 씹은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걸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터트리는지 의아하다. 한동훈 후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의 사적인 정무적 논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 말은 내가 왜 답을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 같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영부인의 어떤 정무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문자를 안 드렸다라는 답변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문자 내용이 왔는지도 궁금하고, 정익준 변호사님. 저는 조금 전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 이야기가 내용이 다르다가 아니고 좀 다르다라고 돼 있고. 좀 다르다. 좀 다르다가 이 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조금만 다르다. 그런데 저 문자 내용을 네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김규환 실장한테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김규환 실장이 저걸 얻을 수 있는 루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사님이란 이야기죠. 아니면 장해찬 전 최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최종 그 출처는 여사님에서 누구를 거쳐서 김규환 실장한테 갔든지 아니면 김규환 실장한테 다이렉트로 갔든지 이 정도 됐으면요. 뭐 이거 그 제가 봤을 때에는 영부인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공하지 말고 위아래 자르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내용을 통째로 공개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채널 A에서 짝 시간별로 이렇게 그걸 갖다 했잖아요. 돌직구쇼에서. 예, 지금 뭐 정리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경률 그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자가 왔습니까? 사과를 하라고 하면 그거 하고 더한 것도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정도에 너 그만둬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김규환 실장이 어떻게 가공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만약에 사과하라고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언의 그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의 그 문자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영부인께서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사과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 조금 더 하루라도 더 빨라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사퇴하라.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부인께서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겁니까?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럼 한동훈 책임 아니야?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자 전체를 갖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김규환 실장이 저렇게 편집해가지고 오픈한 거 그냥 다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 바람입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네. 하지만 여전히 이게 정말 영부인이 저런 내용을 보냈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문자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봐서 조금 진위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개되는 게 용산의 뜻이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정리한 돌직구쇼에서 정리한 그 타임라인을 보면 문자 씹었다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바로 그 인과관계가 문자 씹었다고 물러나라라고 했을 것 같지도 좀 않고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많긴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도 들어보셨는데.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기도 네. 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다 떠나서 이런 문자가 공개되는 것이 과연 이 집권 세력에게 좋은 일인가? 좋지 않죠.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별로 큰 타격감이 있어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집권 세력은 팀킬로 가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간에 이런 문자가 대통령도 모르는 가운데 오고 갔다. 그리고 씹혔다. 그래서 화가 났다 대통령이 나중에 이런 인과관계가 좀 상상하기 어렵고 조금 너무 생소한 일 아닙니까? 네. 이게 온당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팀킬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 이 문자 하나 말고 다른 것들도 뭔가 이어서 공개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후보 간 토론회에서 아마 나머지 세 후보가 다 공격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 공교롭게 TV 토론 직전에 또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후보들이 다 물어볼 텐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떻게 판단해서 답을 할 건가? 예컨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우리 한 후보님 비대위원장께 영부인에게 이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사과 여부는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왜 그거 씹으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세 후보가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은 후보는 어떻게 답을 할 건가 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A 그냥 다 공개하겠어 라면서 공개할 건지 전체 풀 텍스트를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이제 후보 간의 공방 또 이 문자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추가로 공개될 만한 사안이 또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고 나서 토론회 한두 번 하고 나서의 지지율을 보면 네. 이 전당대회의 판세가
끝까지 어떻게 갈 건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제 18일 남았는데 네. 중간 지점에서 이제는 다음 주 초면은 거의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쨌든 이 논란이 무언가 하나 변수가 될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이 영부인과의 어떤 연락 한번 화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을 332회 주고받았다. 총장 연락 안 됐을 때 처인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비서실장과 통화하지 않고 처에게 전화합니까? 주로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서실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 원희룡 후보가 입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과 관련한 질문에 저는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 논의를 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후보의 이 발언은 충격적인 발언이다라며 원희룡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공적 사적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 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다.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절윤이 맞다.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떨지 뻔하다. 공적 사적을 다 떠나 예의가 먼저다. 라며 원희룡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자,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 나왔고 한동훈 후보 입장 나왔고 나경원 후보 페이스북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원희룡 후보가 충격적이다. 인간적으로 얘가 아니다. 그때 지혜롭게 답을 드렸어야 됐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돼서 안 된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정말 생각입니다만은 인간적인 예가 지금 이 대목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또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고 제가 한동훈이었어도 그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 저도 못했을 겁니다. 저라도 씹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따로 계신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비대위원장이 정말 아까 우리 정변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하라 그래도 문제고 하지 말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저는 저라도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문자 속성상 읽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옥신각신하는 이 과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이런 게 발설이 되고 이것을 또 악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대화하기가 이제 점점 힘든 거죠. 더더군다나 용산, 더더군다나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영부인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정도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정치 힘들죠.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입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돌직구쇼에서 다 전해드리고 있어요. 1분 전에 올라온 나경원 후보의 입장. 다 같이 망하는 전대를 멈추자라며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라며 한동훈 후보는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동훈 사과하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왜 영부인의 문자를 씹었느냐라며 저렇게 판단력이 미숙하다라며 당 전체에 사과하라. 한동훈은 사과하라. 나경원 후보가 강한 입장을 냈어요. 한동훈 사과하라. 자,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저희는 생방송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취재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모두 입장을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나 지금 낸 입장은 한동훈 사과하라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일 이 상황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게 나경원 후보 같네요. 그래요? 예. 저게 저게 맞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배신자 이게 사실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가잖아요. 인간적 배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원희룡 후보의 입장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의도가 보이네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다 죽는 전대가 되는 게 맞죠. 예. 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된들 아니면 다른 누가 된들 과연 그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갈등의 어떤 씨앗을 품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든 간에 이렇게 전개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을 사실 수습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고 오늘 이후로 국민의힘 전대가 중대 기로에 섰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게 기획된 건지 어느 정도 의도된 것까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갖고도 안 먹히면 더 센 걸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 망하는 전대로 가는 게 맞죠. 어쨌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보면 21일 날 대통령실이 이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갔다는 그 즈음해서 19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되나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뭐 갈등 없다는 입장 발표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다가 저녁에 급히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합니다. 회동을 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이거 그냥 이건 대통령실 그 소위 조작 사건이다. 몰카 조작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과나 이런 걸 않는 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사퇴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퇴 요구. 그러니까 앞뒤 연결될 내용을 보면 보낸 메시지 내용이 일부 이 사실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이게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조율되거나 사과 관련된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게 사적으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여권 내에서 조율되고 있었다. 이게 저는 충격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갖고 둘 간에 뭐 배신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논쟁을 그렇게 끌고 가면 이 사안은 오히려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리도 없고 된다 한들 그렇게 치러진 전당대회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와 논란이 각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의 주제가 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하고 이 논란은 끝내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씹었다라는 논란을 두고서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라는 논란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동훈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뭐 대통령님과 의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답을 하든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한동훈 당시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문자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답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매우 곤란해서 다른 거엔 답을 했지만 이건 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과 좀 더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까지 정도 하고 좀 공을 넘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난 해당 행위인가? 이미 총선의 판세는 이런 사과 여부를 떠나서도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 민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 옳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최재형 목사하고 그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해서 통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가 이 사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굉장히 의아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6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공개하면서 막 원희룡, 나경원 뭐 후보들이 막 이렇게 뭐 예. 인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싸우다가 안 되면 뭐 너 몇 살이야 하는 것처럼 야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TV 토론회가 좀 굉장히 흥미진진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5개월 전, 6개월 전에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예컨대 김유정 의원님이 저한테 6개월 전에 문자를 했는데 제가 바쁘고 아니 뭐 신경 쓰기 싫고 귀찮고 그래가지고 답을 안 했는데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그때 문자 못 해가지고 답을 못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좀 웃긴 거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가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란 말이에요. 저기에 어떤 문자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문자가 어떤 의미로 이해될지 여부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과하세요라고 말씀드린다든지. 예. 두 번째, 사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나름대로 그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할지 말지는 한동훈 그 후보가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면 이런 답은 어때요? 애매한 답 있잖아요. 네? 라고 보내는 거. 그러면 더 화가 났겠죠. 읽고 싶은 건 아닌데 네네. 사과를 하는 거지 말란 거. 네? 이거 그러면 너무 그 답이 짧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예. 이렇게 그 재구성했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그 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좀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쭉 뭐 그 전에 마리 앙투아네트, 뭐 김경률 그 의원 그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사과라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가 아닐까. 이게 문자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뭐 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현 주소죠. 현 주소죠. 사실 한동훈 그 후보하고 용산하고 굉장히 껄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확실하게 그죠? 뭐 재구성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무슨 안 좋은 관계인데 이걸 속여가지고 당정 관계 이상 없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게 더 웃겨요. 이젠 덮고 갈 수 없다. 네, 그게 더 웃기고 네. 거짓말이에요. 당정 관계 여태까지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공적인 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토론도 하고 또 경쟁할 땐 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한동훈 되면 이거 세상 뒤집어지겠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인정하고 불편함 인정하고 불편하죠. 당정관계. 저는 또 어느 정도 불편해야 잘 된다고 봅니다. 당정 관계 불편해야 된다. 예, 이게 뭐 여태까지 뭐 그냥 우리는 단결, 우리는 그냥 일체, 당정 일체 외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그 꼴 났고 총선 때도 우리 단합은 했어요. 하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봐야죠. 이제 큰 물줄기를 봐야지. 요 작은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뭐 요거에 그냥 우리가 휩쓸리면은 우리가 더 큰 수렁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좀 대의를 생각해서 가야지. 이거 저 사람 당대표 되면 정말 망한다, 안 된다라는 심보 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4명의 당대표 후보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제살 깎아먹는 이런 전당대회보다는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금 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변화시켜야 될 게 많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자. 모든 어떤 패널들의 의견은 그 지점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지만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얘기하는 걸 봐서 당장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TV 토론, 저희 채널 A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치열한 TV 토론 중계합니다만 TV 토론에서도 상당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 사과하라라는 요구 내지는 자 그렇게 인간적으로 영부인과 씹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안 된다라는 공세가 아마 치열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당대표 후보를 뽑는 데에 어떤 중요한 변수 내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공세로 끝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주자들의 행보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후보와 만나서 오찬회동을 하죠. 조찬회동인가요? 조찬회동을 하죠. 자, 조찬회동이군요. 오늘 종로구 쪽방촌 조금 전에 만났어요. 쪽방촌 주민들에게 하루 한 끼 무료 제공하는 동행식당 조찬회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역시 돌직구는 빠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 종로구 쪽방촌에서 한동훈 후보와 만났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과 만났어요. 조찬회동을 하고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오세훈표 이 행정과 한동훈의 어떤 정책 기조가 잘 맞아떨어진다. 양쪽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이 동행식당에서 식사를 제안했다. 무료 한 끼를 제공해주는 그 동행식당, 쪽방촌 주민들에게 거기서 같이 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오늘 아침 식사를 바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맥락이 흥미롭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내에서 대권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그런데 홍준표, 이철우 각 지자체장들은 한동훈 후보를 만나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가운데 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만난 거고 먼저 만나자라고 제안까지 했다라는 거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게 오세훈 시장, 한동훈 후보가 둘이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제가 볼 땐 조금 이른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오세훈 손잡나? 야,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구도인데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와 치맥하면서 러브샷까지 했거든요.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을 만난 한동훈, 홍준표 시장과 러브샷한 원희룡.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시죠. 대구에서 그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홍 시장과 원희룡 후보가 같이 닭다리를 뜯는 모습,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과시를 했습니다. 이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자, 흥미로워요. 김영호 의원님, 오세훈 시장과 그 쪽방촌 식사 제공 현장에서 같이 오찬회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구에서 치맥 즐기는 홍준표 시장과 치맥 즐기는 원희룡,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체장하고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들은 누구든지 저렇게 만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네네. 선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거나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쪽방촌에서 그 동행식당에서 만난 거는 저는 좋은 일 같아요. 그게 단순히 만나서 밥을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 약자와의 동행은 아주 대표 브랜드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그때 이제 총선 때도 그 격차 해소라고 해가지고 그 총선 공약에 그런 게 많이 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를 했더군요.
그 서울시장이 내건 그 안심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런 이런 거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비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격차 해소, 이미지 또 변신, 쇄신, 변화 이런 거를 위한 만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당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6개월, 5개월 전에 문자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모든 후보들도 아마 깊이 염두에 두고 행보를 좀 좋은 일정들을 많이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당 전당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분석도 보도되고 있는데 선거인단이 84만 3,292명이면은 이거 이 큰 전국 선거 규모예요. 특히나 이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37%, 영남권이 40.3% 비등비등. 자, 과연 어떤 후보가 수도권의 지지를 받느냐, 영남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84만 3,292명에 달하는 이 전당대회,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당대회 결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충청권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14.1%. 자, 그런데 이 84만 명의 선거인단 규모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뛰었던 전당대회에서 33만 명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했던 대선 경선에서 55만 명이었고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무려 84만 3,292명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 규모가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엄청 많군요. 그래도 결국은 또 캐스팅 보트는 충청도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자기 충청도라고 너무 충청도 띄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200만 넘잖아요, 당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당원들이 많아지는 거는 뭐 직접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33만에서 84만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다 좋은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조금 전에 두 분이 이제 치맥하고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는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이 또 서로 뭐 만두 사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싸우지 말고 그냥 친하게 계속 다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만하게 그 전당대회가 끝나서 제일 그 적합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발생하는 각 후보들의 입장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 화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